돈 앞에서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보인 가족의 최후, 통쾌한 사이다 결말로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참 진부한 옛말이 있죠. 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보다 더 소름 돋게 정확한 진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췌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중 병원비가 바닥을 보이던 그 막막했던 밤이 떠오릅니다. 평생 국밥을 팔아모은 돈 3억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사위를 향해 저는 제발 조금만 갚아달라 애원했었죠. 하지만 제 남편은 어차피 가망도 없는 노인네 병원비는 밑빠진 독이니까 돈 달라고 떼쓰지 말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장모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빌린 3억을 영영 갚지 않아도 될 거란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국밥 냄새가 진동한다며 쳐다보지도 않던 장모님의 그 허름한 식당 텃밭이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몇 달 뒤 그 배추밭이 평당 3천만 원, 총 100억짜리 대기업 부지로 수용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그 100억이라는 기적 같은 돈으로 어떻게 그 인간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렸는지 지금부터 제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전 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갑작스런 복통으로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놀라서 응급실로 달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각종 검사를 거친 뒤에 들은 결과는 췌장암 3기라는 처참한 소식이었죠. 단순한 복통으로 입원했는데 췌장암이라니. 평생 주방에서 국밥만 만들며 고생하신 엄마가 그런 몹쓸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엄마가 평생 부어둔 암보험 진단금이 있어서 초기 치료비와 입원비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암세포 위치에 비급여 표적 항암제를 써야 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값비싼 항암제에 간병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깨지다 보니 암보험금도 순식간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제 수중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텅 비어버리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1년 전 요즘 사업성 좋은 아이템이 있다며 저희 엄마에게 3억이라는 큰 돈을 딱 1년만 쓰겠다고 빌려간 상태였거든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더니 이내 수화기 너머로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 지금 VIP 거래처 사장님들 모시고 스크린 치는 중인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귀찮음과 짜증이 한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 다음 주부터 항암제 바꿔야 하는데 진단금 받은 게 이제 다 떨어졌어. 당장 내일 병원비 결제해야 하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빌려간 3억 중에 일부라도 먼저 좀 갚아줄 수 없을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넘어 남편의 숨소리가 확 거칠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장모님 암보험 든든하게 들어놓은 거 있다며. 여보, 그거 초기 치료비랑 입원비로 다 썼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데 이럴 땐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아씨, 내 사업이 지금 당장 안정기도 아니고 투자금 뺄 데가 어딨어. 나 바쁘니까 끊어. 남편은 제가 더 애원할 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기계음만 귓가를 맴돌 뿐이었죠. 차가운 병원 복도 한 구석에 선 채로 저는 한참 동안 까맣게 꺼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인간의 뻔뻔한 속마음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여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장모가 췌장암 3기라니 어차피 가망도 없을 테고 이대로 죽으면 그 큰돈 3억을 영영 갚지 않아도 되겠다는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주저앉아 슬퍼하거나 원망만 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잠깐 눈을 뜨시는 걸 확인하자마자 간병인에게 부탁을 해두고 불이 나게 병실을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을 직접 마주보고 설득해서 당장 내일 결제할 병원비를 기필코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아파트 계단을 뛰어올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펼쳐진 기막힌 풍경을 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파 앞에는 남편이 해외 골프 갈 때나 쓰는 큼지막한 명품 캐리어가 입을 쩍 벌리고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미친 인간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그 안에 값비싼 골프웨어와 고급 향수, 세면도구를 챙겨 넣고 있었죠.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나왔지만 남편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옷을 개어 넣었습니다. 엄마가 생사를 오가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당신은 돈 한 푼 못 주겠다면서 놀러 갈 짐을 싸? 놀러 가긴 누가 놀러 간다고 그래. 잘 왔네. 나 당분간 골프장 근처 오피스텔에 가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귀찮은 똥파리라도 쫓는 것처럼 미간을 팍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요즘 거래처 접대도 많고 밤늦게 술 마시고 들락거리면 우리 정아 공부하는데 방해도 되잖아. 그 뻔뻔한 입에서 중학생 딸 정아 핑계가 나오는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내일 결제할 엄마 병원비 피해서 숨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들어 남편의 캐리어를 확 걷어찼습니다. 아씨, 진짜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지 알아? 당신이 타는 그 외제차 리스비 한 달만 미뤄도 엄마 항암제 맞힐 수 있어.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빌려간 우리 엄마 돈이잖아. 제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붙잡고 늘어지며 매달리자 남편은 아주 거칠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은 제가 거실 바닥에 나동그라졌지만 남편은 저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야, 내 엄마 췌장암 걸린 게 내 탓이야? 내가 일부러 병균이라도 옮겼냐고. 당신 입으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엄마가 30년 넘게 뚝배기 나르며 모은 돈으로 사장 행세하는 주제에 그놈의 지긋지긋한 돈 타령 좀 그만해. 췌장암 삼기면 돈을 억수로 쏟아부어도 어차피 가망 없는 거 몰라.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바닥에 넘어진 제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차피 죽을 노인네 병원비는 밑 빠진 독이야. 미쳤다고 그 돈을 대줘? 내 사업 자금까지 아주 싹 다 말려 죽일 작정이야? 밑 빠진 독. 그 단어가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집구석에 환자 냄새 풍기는 것도 끔찍하게 지긋지긋하다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거친 숨을 헐떡이며 그 악마 같은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원비는 네가 그 허름한 국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내 선에서 알아서 해. 남편은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아버리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시원하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빚을 갚든 말든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고. 나간다. 그러고는 묵직한 캐리어를 질질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파열음이 텅 빈 거실을 차갑게 울리고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팽개치고 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건 이리저리 나뒹구는 제 낡은 운동화 한 짝뿐이었죠. 보통의 아내들이라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로 다가가 남편의 번쩍거리는 외제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어요. 번듯한 사장님 소리 듣게 해준 그 화려한 스크린 골프장. 그거 다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관절 깎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단숨에 3억을 뚝딱 내어준 게 아니라 당신이 주말마다 국밥집에 와서 비위를 맞추고 싹싹하게 굴어서 얻어낸 돈이었죠. 어머니, 제가 장모님 대를 이어서 크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하면서 뱀의 혀처럼 굴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장모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그 돈을 영영 꿀꺽할 수 있을 거란 당신의 그 더러운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당신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 그 밑 빠진 독이 당신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어당겨 삼켜버리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텅 빈 거실에 서서 남편의 차가 빠져나간 자리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그 모진 말을 내뱉은 입술이 불과 1년 전에는 우리 엄마 앞에서 어떻게 발린 소리를 해댔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남편이 자기 입으로 요즘 사업성 엄청나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며 매일같이 바람을 잡던 시기였어요. 주말만 되면 남편은 눅진한 돼지뼈 끓이는 냄새가 진동하는 친정엄마의 시장통 국밥집으로 어김없이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소에는 옷에 냄새가 밴다며 식당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던 양반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놔두세요. 제가 이거 다 나를게요. 무거운 건 무조건 저 부르시라니까요.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산더미 같은 배추망을 번쩍번쩍 나르고 기름때 낀 뚝배기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앓는 소리를 내실 때면 남편은 아주 살갑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장모님, 이 험한 고생도 이제 그만하셔야죠. 이참에 제가 국밥집 대신 아주 번듯한 기업 하나 키워볼까요? 남편의 능청스럽고 싹싹한 말에 엄마는 주름진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띠며 맞장구를 치셨죠. 아이고, 우리 강 서방이 사장님 되면 나야 좋지. 그런데 무슨 재주로 사업을 크게 벌이게? 요즘 회원제 스크린 골프장이 그야말로 노다지거든요. 초기 자금만 조금 융통되면 제가 장모님 평생 호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딱 1년만 쓰겠습니다. 제가 1년 안에 2배로 불려서 제일 좋은 병원 모시고 다니며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 달콤하고 든든한 말에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결국 평생 부은 적금 3억을 흔쾌히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번듯하게 성공하라며 당신의 피 같은 30년 세월을 통째로 사위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장 행세를 시작한 인간이 이제 와서 췌장암에 걸린 장모를 향해 침을 뱉고 도망간 거죠. 그 가증스러운 두 얼굴을 떠올리니 심장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며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그 쓰레기 같은 본성은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암 판정을 받기 전 평화로웠던 일상 속에서도 묘한 징조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몇 달 전 어느 날 식당 일을 마치신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며 평범한 수다를 떨 때였습니다. 엄마, 요새 무릎도 안 좋은데 텃밭에 배추 농사 좀 줄이고 김치는 그냥 공장에서 사서 쓰자. 엄마 힘들어 죽어. 제가 걱정스레 잔소리를 하자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냐? 우리 예쁜 손녀 정아가 할머니 석박지 아니면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김치를 사서 먹여? 그리고 내 손맛 보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이 몇 명인데 김치를 사다 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엄마는 당신의 뽀얀 국밥과 텃밭에서 직접 길러 담근 석박지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셨습니다. 참, 오늘 오후에 웬 넥타이 맨 양복쟁이가 부동산 김 사장이랑 같이 식당에 찾아왔더라. 부동산에서? 거길 왜? 식당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 내 말이 그 말이다. 우리 텃밭 뒤쪽으로 무슨 조그만 물류 창고를 짓는다나 뭐라나 하면서 얼쩡거리더라고. 그 김치 저장고로 쓰는 배추 텃밭을 자기들한테 팔 의향이 없냐고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하잖니. 어머, 진짜?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 뭘 뭐라고 해?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굵은 소금 팍팍 뿌려서 문 밖으로 쫓아냈지. 내가 두 다리로 서서 못 설 힘 있을 때까진 우리 식당 절대로 안 닫는다고 두 번 다시 찾아오면 혼쭐을 낼 거라고 벼락을 쳤어. 그때는 평생 당신 식당만 아시는 엄마의 그 불같은 고집이 그저 웃겨서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깔깔거렸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 온 고집은 이 동네에서 알아줘야 해. 그 양복 입은 사람들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겠네. 저는 그저 부동산 업자들의 흔한 찔러보기인 줄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고 엄마도 전화를 끊으셨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저희 엄마도 심지어 제 남편조차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양복쟁이들이 동네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신분을 숨긴 대기업 H그룹의 법무팀 직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의 그 대단한 장인 정신과 온고집이 대기업 측의 애를 바싹바싹 태우며 텃밭 매입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낡고 허름한 배추 텃밭을 평당 3천만 원짜리 황금알로 만들고 있었다는 기막힌 진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몇 달 전 그 전화 통화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눈치챘더라면 오늘 밤처럼 캐리어를 끌고 도망가는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겠죠. 남편이 도망간 빈집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으니 불과 며칠 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있었던 일도 덩달아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암 판정을 받고 병원비 걱정으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지난주였어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자기 칠순 생일상을 차리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우리 엄마 돈으로 굴린 골프장 수익으로 이사간 그 으리으리하고 대리석이 번쩍거리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 넓고 화려한 집의 비좁은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산더미 같은 동태전과 육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를 맡으니 며칠째 잠을 못 잔 속이 울렁거렸고 당장 내일 모레 내야 할 엄마 병원비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중학생 딸 정아가 쪼르르 달려 나와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계란물 입힐게. 엄마는 허리 좀 펴고 쉬어. 정아는 자기 허리만 한 앞치마를 야무지게 동여매고는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전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가운데 푹신한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고급 멜론을 포크로 찍어 먹던 시어머니가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혀를 쯧 찼습니다. 쯧쯧. 저렇게 일머리 좋고 싹싹하면 뭐하누. 기집애가 거들어봤자 그깟 부엌대기 팔자지.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주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내 밑으로 고추 하나 달고 태어난 남동생이 있었어야 우리 아들 그 번듯한 골프장 물려받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딸내미는 백날 키워봤자 다 남의 식구야. 쓸데없는 기집애 하나 낳아놓고 아주 유세를 떨어요. 그 모진 말이 중학생 손녀의 귀에 다 들어가게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쏘아붙이셨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확 치솟아올라 제가 기름 묻은 뒤집개를 쥐고 벌떡 일어서려던 찰나였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딸이 대세인 거 모르세요? 제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정아가 당차게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고추 달고 태어나서 나이 먹도록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 아들보다 제가 100배 1000배 나아요.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건물 사주고 평생 호강시켜줄 거니까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어린애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뼈가 굵고 단단한 한마디였죠. 시어머니는 멜론을 씹다 말고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해댔고 저는 그 와중에도 우리 딸이 어찌나 대견한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벽하게 절망으로 밀어넣은 건 시어머니의 막말이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던 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정아를 감싸거나 말리기는커녕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애 듣는 데서 별소리를 다해. 그래도 우리 정아가 말대답 하나는 참 예쁘게 하네. 물론 내 장사 크게 키워서 물려주려면 듬직한 아들놈 하나 있긴 있어야 하지만 자기 장모의 피 같은 돈으로 간신히 사장 행세를 하는 인간이 자기 딸 앞에서 아들 타령을 하며 엄마의 폭언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 거실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가벼운 웃음소리를 떠올리자 저는 비로소 현관문 앞에 굳어있던 어깨를 쭉 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집안 사람들은 애초에 타인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조차 없는 짐승 같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조금 전 캐리어를 끌고 도망간 남편을 향해 남아있던 손톱만한 일말의 미련조차 흔적 없이 타버려 하얀 재가 되는 기분이었죠. 이제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감정을 식히고 오직 돈과 현실만 생각하며 제가 직접 움직일 차례였으니까요. 당장 내일 아침까지 친정엄마의 항암제 예치금 1000만 원을 병원 원무과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이상 그 인간의 지갑에서 고분고분 돈이 나올 리는 만무했고 저는 제 힘으로 숨겨진 돈을 찾아내야만 했죠. 사업 핑계로 법인 자금이라도 몰래 빼돌려 숨겨둔 비자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곧장 거실을 가로질러 평소 남편이 저를 못 들어오게 자물쇠까지 채워두고 쓰던 안방 안쪽의 작은 서재방으로 향했습니다. 골프장 매출 장부나 법인 카드 내역서라도 찾아내서 그걸 미끼로 남편의 목줄을 쥘 생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굳게 닫힌 서랍을 열어젖히고 먼지 쌓인 우편물들을 하나씩 뜯어보던 순간 저는 서재 구석에 처박힌 낡은 구두 상자 안에서 숨이 멎을 만큼 기막힌 종이 뭉치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장모 병원비 댈 돈이 없다며 남편의 가장 역겨운 민낯이 그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낡은 구두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저 몰래 꽁꽁 숨겨두었던 또 다른 법인 카드 명세서와 최고급 외제차 리스 계약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그 종이 뭉치들을 하나하나 펼쳐 읽어내려갔습니다. 장모님 병원비 1,0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던 그 인간의 카드 내역서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를 살까 말까 망설일 때 남편은 강남의 5성급 호텔 라운지에서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긁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관절염 파스값이 아까워 무릎을 치며 참아낼 때 그 인간은 백화점 명품관에서 700만 원짜리 여자 핸드백을 할부도 없이 결제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엄마의 낡은 운동화를 빨아들일 때 남편은 한 달 리스비만 30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를 계약했습니다. 결제된 날짜들을 하나씩 짚어보니 제 가슴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명품관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날은 남편이 VIP 거래처 사장님들과 밤샘 골프를 쳐야 한다며 외박을 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은 날은 저희 엄마가 암 판정을 받고 제가 응급실 복도에서 밤새워 울던 그날이었죠. 우리 엄마의 피 같은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의 스폰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친 인간, 우리 엄마 돈으로 감히. 저도 모르게 이 사이로 짐승 같은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저는 곧바로 입술을 꽉 깨물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억울하다고 소리내어 울어봤자 당장 내일 아침 결제해야 할 엄마의 항암제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안고 바닥에 널브러진 명세서들을 종류별로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꺼내 그 모든 결제 내역과 계약서의 날짜, 금액, 서명란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어 남겼죠. 증거 수집을 끝낸 저는 구두 상자를 원래 있던 서재 구석에 똑같이 처박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도망간 곳은 명세서에 수없이 찍혀 있던 그 오피스텔일 테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퍼 하나만 대충 걸쳐 입고 한밤중에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남편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고 시동을 끈 채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멀리서부터 스포츠카 특유의 묵직하고 요란한 엔진 소리가 주차장 벽을 울리며 다가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번호판을 단 새하얀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제 차 맞은편 VIP 전용 구역에 멈춰섰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편이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명품 캐리어와 골프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자가 사뿐히 내리며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여자의 어깨에는 남편이 700만 원을 주고 결제했던 바로 그 C브랜드의 신상 핸드백이 보란 듯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빠, 이 오피스텔 진짜 내 명의로 해줄 거야? 나 믿고 인테리어 업체 부른다? 당연하지. 우리 자기가 원하는데 오빠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내일 당장 계약하자. 여자의 간드러진 목소리와 남편의 허세 가득한 웃음소리가 주차장에 징그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두 손은 핸들을 부숴버린 듯이 꽉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죠.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저 간통한 남녀의 머리채를 다 쥐어뜯고 주차장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짐승처럼 날뛰려는 제 이성을 억지로 짓눌렀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년놈들의 머리채를 잡아 뜯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엄마의 차비가 나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깽판을 치면 오히려 저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돈줄을 꽉 틀어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휴대폰 카메라를 바짝 대고 두 사람의 얼굴과 차 번호판, 그리고 다정하게 팔짱 낀 모습까지 완벽하게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화려한 여자가 남편의 볼에 입을 맞추고 먼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또각또각 걸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홀로 남은 남편이 트렁크에 기댄 채 담배를 한 대 꺼내 무는 순간 저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주차장으로 나섰습니다. 바쁜 줄 알았더니 여기서 아주 재미가 좋네, 여보. 차가운 주차장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진 제 목소리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너 네가 지금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는 남편을 향해 저는 서늘한 무표정으로 또박또박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미리 뽑아온 남편의 카드 명세서와 리스 계약서, 복사본을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확 집어 던졌죠. 왜? 내 서재 구석에 처박아둔 구두 상자에서 이 역겨운 쓰레기들이 나올 줄은 몰랐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싫다더니 저 어린 여자한테 쏟아붓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명세서들을 내려다보며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역시나 그 쓰레기 같은 본성은 어디 가지 않더군요. 잠시 흔들리던 남편의 눈빛은 이내 아주 뻔뻔하고 차가운 사업가의 눈빛으로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남편은 구둣발로 명세서들을 툭툭 털어내더니 구겨진 재킷을 탁탁 털며 아주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다 들통난 마당에 서로 피곤하게 감정 싸움하지 말자. 너도 원하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야? 자신의 외도를 들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엄마 항암제 결제해야 해. 네가 우리 엄마한테 빌려간 3억 당장 내놔. 이혼하고 싶어? 그럼 깔끔하게 해줄게. 남편은 제 말을 싹둑 자르며 입가에 아주 비열한 미소를 띠고는 기막힌 제안을 던졌습니다. 장모님한테 빌린 그 돈 3억 내가 지금 당장 내 계좌로 싸줄 테니까 그걸로 장모 빚이랑 위자료까지 전부 퉁치는 걸로 하자. 당장 내일 아침 급전 필요하다며? 그럼 서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뭐라고? 우리 엄마가 관절 깎아서 빌려준 원금만 갚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싹 다 무효로 치자고? 내 말이 꼬우면 돈 받지 말고 당장 이혼 소송 걸든가. 너 소송 걸면 법원 판결 날 때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은 묶이는 거 알지? 너 소송하는 그 2년 동안 장모님 병원비는 무슨 수로 될 건데? 판결문 나오기 전에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돈 다 무슨 소용이냐고. 남편의 그 악마 같은 협박은 제 심장을 날카로운 빗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잔인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인간의 말대로 당장 내일 아침 병원 원무과에 낼 예치금 1,000만 원이 없으면 우리 엄마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상간녀 소송이고 재산 분할이고 나발이고 당장 눈앞에 3억이라는 현금이 제게는 엄마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바닥을 파고든 손톱 자국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를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협상을 엎어버리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혀 삼키며 남편을 향해 아주 건조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당장 지금 내 눈앞에서 내 계좌로 3억 입금해. 그럼 내일 아침 날 박는 대로 법원 가서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제 대답에 남편은 골칫거리를 단숨에 떼어냈다는 듯이 아주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더군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번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어두운 주차장에 제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고 화면에는 정확히 3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힌 입금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확인했지? 약속대로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정법원 앞으로 나와. 늦지 말고.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고 저는 통장에 찍힌 3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차가운 주차장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남편에게 완벽하게 졌다는 처참한 패배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3억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길어질 항암 치료와 간병비를 감당하려면 결국 엄마의 낡은 국밥집을 금매로 넘겨야만 할 것 같았죠. 저는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동네 부동산으로 달려가 식당을 내놓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과 완벽한 남남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신의 한 수였다는 거리요. 그리고 부동산 김 사장을 만나 듣게 될 100억이라는 기적의 숫자가 제 억울함을 얼마나 완벽하게 씻어줄지 말입니다. 내 통장에 3억이라는 돈이 찍히고 법원 앞에서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독한 후련함과 동시에 처참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남편에게서 받아낸 3억으로 당장 급한 엄마의 표적 항암제 예치금 1,000만 원은 원무과에 무사히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을 가족으로 산 사위가 장모의 목숨값을 핑계로 이혼을 종용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도 저는 억울함을 꾹 누르고 철저하게 이성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췌장암 3기 투병은 한두 달에 끝날 게 아니라 기약 없는 장기전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에게서 뜯어낸 3억으로 당장 고비는 넘겼지만 그 이유를 대비하려면 결국 뼈아픈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잠든 엄마의 마른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쓰라린 결심을 내렸어요. 엄마가 30년 넘게 청춘을 바친 저 시장통 국밥집과 낡은 텃밭을 이제는 처분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에 빛바랜 시트지가 붙어있는 김 사장님의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죠. 아이고, 정아 엄마. 아침 일찍부터 웬일이야. 어르신 병세는 좀 어떠시고? 김 사장님은 타시던 믹스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저희 엄마 식당이랑 그 뒤에 딸린 텃밭 건물 전부 다 금매로 좀 내놓으려고요.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가게를 빨리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뭐시? 식당이랑 텃밭을 지금 당장 판다고? 김 사장님은 들고 있던 종이컵을 툭 떨어뜨리더니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는 펄쩍 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사무실 밖을 두리번거리더니 덜그럭거리며 출입문 셔터를 확 내려버리는 겁니다. 대낮에 순식간에 어두워진 사무실 안에서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김 사장님을 쳐다보았죠. 사장님, 갑자기 셔터는 왜 내리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요? 정아 엄마, 지금 그 땅을 금매로 내놓다니 그게 무슨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야. 김 사장님은 제 앞으로 바싹 다가앉더니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확 낮췄습니다. 작년에 웬 양복쟁이들이 와서 물류창고 짓는다고 배추 텃밭 팔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어르신이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굵은 소금 팍팍 뿌려서 쫓아냈던 그놈들 말이야. 정아 엄마도 알지? 네, 알죠. 엄마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안 판다고 벼락을 쳤다면서요. 근데 그게 왜요? 제 대답에 김 사장님은 두 손으로 무릎을 탁 치며 엄청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놈들 그냥 허접한 물류창고 짓는 업자가 아니라 대기업 H그룹 법무팀 직원들이었어. 신분 싹 숨기고 조용히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그 주변 땅을 몰래 헐값에 매입하고 있었던 거라고. 대기업 법무팀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H그룹에서 이 동네 뒤쪽으로 엄청나게 큰 비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벼르고 있거든. 근데 그 센터로 들어가는 유일한 핵심 진입로가 바로 어르신 국밥집 뒤쪽 그 배추 텃밭이야. 그 땅을 못 사면 공사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 걔네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미칠 지경이라고. 김 사장님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막힌 진실에 저는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이 밥술 뜰 힘 있을 때까진 절대 안 판다고 옹고집을 부리셨잖아. 그 덕분에 대기업 법무팀 놈들이 아주 애가 타서 피가 마르다 못해 최근에 보상금 상한선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어. 김 사장님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더니 덜덜 떨리는 손가락 3개를 쫙 펴보였습니다. 평당 3천만 원. 텃밭이랑 주차장까지 싹 다 합쳐서 총 100억. 100억을 무조건 맞춰주겠다고 어제 나한테 최종 연락이 왔어. 어르신 마음만 돌려주면 내 중개 수수료도 두둑하게 챙겨주겠다면서 아주 싹싹 빌더라고. 100억? 평당 3천만 원에 총 보상금 100억. 그 비현실적이고 거대한 숫자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끓어오르던 눅진한 돼지뼈 냄새, 질척이던 흙바닥 주차장, 김치독이 묻혀있던 그 썩은 배추 텃밭. 남편이 국밥 냄새가 옷에 밴다며 그렇게 코를 막고 질색하던 그 보잘것없는 맹지가 무려 100억짜리 황금알이었다는 겁니다.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으며 등줄기를 타고 찌릿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알아누운 덕분에 매각 협상이 1년 가까이 중단되었고 그 지독한 시간 끌기가 대기업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저희 친정엄마의 그 대단한 석박지 자부심과 옹고집이 100억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꾹 주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아 엄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당장 금매로 팔면 완전 헐값에 넘기는 바보 되는 거야. 어차피 H그룹은 그 땅 무조건 사야 하니까 도장 찍는 건 최대한 천천히 시간 끌면서 배짱 튕기면 돼. 김 사장님의 흥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홀린 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10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보다 제 머릿속을 더 강렬하게 때린 건 바로 며칠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간
제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그 영악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 200억 수용 소식을 단 며칠만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상간녀와의 골프 여행 따위는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든 장모 병원비를 대며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위 코스프레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자기가 사업 자금을 댔다느니 주말마다 식당 일에 기여를 했다느니 하며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재산을 갈취하려 들었겠죠. 하지만 하늘이 저희 모녀를 도우신 건지 그 인간은 제 발로 3억이라는 돈을 던져주며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장모의 병원비라는 거대한 짐덩이를 떼어냈다고 쾌재를 부르며 저와의 혼인관계를 스스로 아주 깔끔하게 끊어버린 거죠. 확인 기일만 지나면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될 테니 앞으로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게 상속해줄 100억이라는 재산에 대해 전 남편은 단 1원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푸. 하하. 고요한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저도 모르게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새어나오던 웃음이 나중에는 어깨를 들썩일 만큼 커다란 폭소가 되어 멈추질 않았어요. 눈물이 찔끔날 정도로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저를 보며 김 사장님은 너무 좋아서 실성한 줄 아셨는지 덩달아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처참한 배신감이 1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아주 완벽하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서류가 완벽히 정리될 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주 차갑게 칼을 갈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는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인간이 골치 아픈 아내를 떼어냈다고 안도하며 상간녀와 샴페인을 터뜨릴 때까지 저는 철저하게 버려지고 비참한 아내인 척 숨을 죽이기로 했죠. 사장님, 방금 하신 말씀 저랑 엄마 말고는 아무한테도 특히 제 남편한테는 절대 입도 뻥긋하시면 안 돼요. 그 인간이랑 저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귀에 들어갔다간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아휴, 그럼. 이런 큰돈 냄새는 원래 쥐도 새도 모르게 입 다물고 관리해야 하는 거야. 걱정 꽉 붙들어 매. 김 사장님과 단단히 입단속을 마친 뒤 셔터 밑을 빠져나와 걷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전 남편의 숨통을 끊어버릴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디 한번 상간녀랑 신나게 놀아봐.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되어 돌아갈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시간은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 어느덧 법원에서 남편과 마지막으로 마주서는 이혼 확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가정법원 복도에 앉아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자니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한때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남남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씁쓸함을 완벽하게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안도감과 통쾌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100억이라는 기적 같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오롯이 지켜내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쓰레기 같은 인간과 완벽하게 연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일찍 와 있었네. 복도 저만치서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죽 재킷을 걸치고 선글라스까지 낀 남편이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인간의 얼굴에는 이혼을 앞둔 사람의 착잡함 따위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앓던 이를 뺐다는 듯이
속이 다 후련해 죽겠다는 아주 얄미운 미소가 입가에 가득 번져 있었죠. 서류는 다 챙겨왔지? 3억 싸줬으니까 약속대로 이 시간 이후로 딴소리 나오는 거 절대 없다? 나중에 내 골프장 대박 나서 상장이라도 하면 그때 가서 위자료니 지분이니 질척거리면서 들러붙지 마라. 남편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삐딱하게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아주 오만방자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걱정 마. 나도 너 같은 쓰레기랑 1초라도 빨리 엮이기 싫어서 서둘러 도장 찍으러 온 거니까. 네가 그깟 3억 던져주고 골칫거리 뗐다고 좋아할 시간에 나는 지옥 같은 내 집구석에서 탈출하는 거니까. 제 서늘하고 단호한 대답에 남편은 피식 비웃음을 흘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네. 너도 앞으로 장모님 병수발 하느라 돈 좀 깨지고 고생 좀 하겠다. 난 이제 그 무거운 짐덩이 다 내려놓고 새 출발하면서 내 인생 제대로 즐길 테니까 넌 내 국밥집이나 잘 지켜라. 그 뻔뻔하고 역겨운 입술에서 새 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네가 버린 그 무거운 짐덩이가 사실은 평당 3천만 원짜리 황금알이라는 걸 네가 알았더라면 지금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네가 그렇게 지키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낡은 국밥집 텃밭이 다음 달이면 100억짜리 대기업 부지가 된다는 걸 알면 어땠을까? 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그 사실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저 인간이 제가 불쌍하고 비참해서 이혼당하는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게 놔두는 것이 제게는 가장 유리한 방패였으니까요. 이윽고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저와 남편은 법적으로 단 1원의 재산권도 나눌 필요가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된 겁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짧게 손을 한번 까딱 흔들어 보이더니 주차장에 세워둔 새하얀 외제차를 타고 미련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수석에는 분명히 남편이 7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었던 그 상간녀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저는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다가 이내 차가운 겨울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선 저는 곧장 친정엄마가 입원해 계신 대학병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뜯어낸 3억으로 병원비 급한 불은 껐고 가장 좋은 일인실로 옮겨 최고급 항암 치료를 시작하긴 했어요.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해서 췌장암 3기라는 지독한 병마까지 단숨에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독한 항암제 기운에 짓눌려 며칠 새 훌쩍 더 야위어버린 엄마가 얕은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침대 곁에는 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달려온 중학생 딸 정아가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고요한 병실 안에는 생명유지 장치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 쓸쓸하게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속은 좀 어때? 진통제 좀 더 놔달라고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리자 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아니다. 우리 예쁜 딸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법원에는 잘 다녀왔고 내 평생 그 잘난 사위한테 굽신거리며 못살고 국밥만 말았는데 결국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박는 놈이었구나. 엄마는 제가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정리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더욱 미안하고 착잡한 표정이셨습니다.
당신의 피 같은 3억을 사위에게 내어주었지만 결국 딸이 버림받았다는 자책감이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 가득 묻어 있었죠. 저는 행여나 엄마가 충격을 받으실까봐 남편의 바람기나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100억 토지 매각건 역시 엄마의 병세가 조금 호전되면 깜짝 선물로 알려드리려고 꾹 참아두고 있었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내가 먼저 정 떨어져서 발로 차버린 거야. 내가 위자료 핑계로 그 인간한테 당장 급한 병원비 3억도 다 뺏어왔어.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생각 말고 치료나 잘 받아. 제 씩씩한 위로에도 엄마는 그저 말없이 제 손과 손녀 정아의 손을 포개어 꼭 주실 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통에서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배추를 절이느라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거칠고 투박한 손. 그 낡고 거친 손의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전해지자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우리 정아, 너 나중에 커서 엄마 건물 사준다고 했지? 할머니가 우리 손녀 그 약속 꼭 지키는지 위에서 지켜볼 거다. 그리고 내 엄마한테 할머니 석박지 담그는 비법 다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시집갈 때 꼭 배워가야 한다. 알겠지? 엄마의 쉰 목소리에 정아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의 가슴팍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나 시집갈 때까지 할머니가 살아서 내 손으로 직접 김치 담가줘야지. 나 할머니 석박지 아니면 밥 안 먹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응? 정아의 어린애 같은 칭얼거림에 엄마는 힘없이 웃으시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아주 깊고 애틋한 눈빛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제 귀에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엄마가 평생 국밥 팔아서 너 하나 번듯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식당 텃밭이랑 낡은 건물, 엄마가 눈 감기 전까지 끝까지 안 팔고 잘 버텼으니까 다 내 거다. 나중에 그 땅 팔아서 우리 정아랑 남부럽지 않게 살아. 절대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거다. 알겠지?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스르륵 눈을 감으시더니 편안하게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칠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엄마의 가슴이 서서히 멈추며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췌장암이라는 독한 병만은 결국 저희 엄마를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일어난 참담한 이별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짖는 정아의 오열이 차가운 병실 안을 찢어질 듯이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뺨에 제 얼굴을 비비며 소리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의 밑바닥에는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잔인한 복수심이 함께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관절을 깎아 지켜낸 그 국밥집과 텃밭, 그게 곧 100억이라는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숨값을 핑계로 도망간 그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이 엄마의 장례식장에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저는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저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엄마를 짓밟은 자들을 맞이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매캐한 향 냄새가 뒤섞인 빈소는 참으로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시리더군요.
평생 뜨거운 불 앞을 지키며 국밥을 말아내느라 땀범벅이었던 얼굴이 저렇게 고운 분칠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낯설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 빈소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십수년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살았던 제 전 남편은 끝내 빈소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크린 골프장 개업식 때는 우리 엄마 돈으로 산 화환을 입구부터 복도 끝까지 쫙 깔아놓고 허세를 부리던 인간이었죠. 그런데 정작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흔한 근조 화환 하나, 위로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바로 그 주말에 상간녀와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장모 병원비라는 끔찍한 혹을 떼어내고 홀가분하게 이혼까지 마쳤으니 아주 축배를 들고 난리가 났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며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이 우리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얼씬거리지 않아서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졌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쓸쓸한 장례식 둘째 날 저녁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텅 빈 복도 저 끝에서부터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아주 요란하고 날카로운 구두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진주 목걸이까지 한 전 시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저를 아주 완벽한 남 취급하며 연락 한 통 없던 분이었죠.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왔나 싶어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 향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빈소가 아주 횡하니 찬바람이 쌩쌩 부네. 시어머니는 코끝을 찡그리며 장례식장 육개장 냄새가 역겹다는 듯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 어르신은 뭐 가실 때 별다른 유언 같은 건 남기고 가셨대? 아기야, 평생 국밥집 주방에서 문화 썰다 가신 양반이 남겨줄 유산이 뭐가 있겠어. 빚이나 안 남겼으면 다행이지. 저희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기어이 그 알량한 우월감을 뽐내며 혓바닥을 놀리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상복을 입고 훌쩍이던 중학생 딸 정아가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날 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어머머, 이것 봐라. 넌 애미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시어머니는 정아의 말대꾸에 기분이 팍 상했는지 눈을 부릅뜨며 제 쪽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래서 못 배운 집안 피는 속일 수가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너랑 서둘러 이혼하고 호적 정리한 게 천만다행이지. 그러고는 명품 가방을 뒤적이더니 아주 얇고 빳빳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어 제 앞에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미끄러지며 제 손끝에 닿았는데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의 내용물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두께였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VIP 접대하느라 바빠서 장례식장에 올 시간이 없대서 내가 대신 왔다. 내 엄마 평생 뚝배기 나르며 고생만 하다 갔는데 빈소 꼬라지 보니까 아주 처량해서 못 봐주겠네. 이걸로 조문객들 국밥이나 넉넉히 말아줘라. 장례 치르려면 돈 꽤나 깨질 텐데 내가 특별히 신경 쓴 거니까. 시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적선이라도 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얇은 봉투를 집어들어 안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딱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돈의 장례식에 그것도 자기 아들 사업 미천을 3억이나 대줬던 평생 은인의 장례식에 조의금 5만 원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바닥일 수 있을까? 이 집안의 천박함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정아는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보고 분노로 어깨를 부들부들 떨며 금방이라도 욕을 퍼부을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정아의 손을 꽉 잡고 진정시킨 뒤 시어머니를 향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분노로 소리치지도 않은 채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 귀한 5만 원 정말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도 딱 이 5만 원 봉투 들고 가서 어머니 제사상에 국밥 한 그릇 말아 올릴게요. 오늘이 살아서 보는 마지막 일 테니 가시는 길 조심히 가세요. 제 입에서 나온 서늘한 폐륜 같은 애 시어머니의 턱이 쩍하고 벌어지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감히 시어머니한테 제사상 운운하며 저주를 퍼부어? 시어머니라니요? 전 남편이 위자료 퉁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날부터 우린 완벽한 남인데 남의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소금 뿌리기 전에 제 얼음 같은 기세와 옆에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 노려보는 손녀 정아의 눈빛에 시어머니는 기가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휴, 독한 년. 재수없어 진짜.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랑 이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입으로 악담을 쏟아내며 씩씩거리는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5만 원짜리 지폐를 반으로 쫙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인생에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라는 쓰레기 같은 굴레는 아주 완벽하고 통쾌하게 끊어진 겁니다. 장례가 끝나고 엄마의 유골을 평소 좋아하시던 고향 바다가 보이는 양지바른 수목장에 예쁘게 모셨습니다. 할머니 석박지 비법은 내가 다 외웠으니까 걱정 마. 하며 눈물을 훔치는 정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저도 속으로 인사를 건넸죠. 엄마, 나 이제부터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 위에서 편하게 지켜봐. 장례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상속 서류와 매각 협의의 마지막 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동네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식당 앞 골목은 평소와 달리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엄청난 소란이 일고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번쩍거리는 커다란 대형 현수막 하나가 국밥집 지붕 위로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H그룹 데이터센터 부지 매입 최종 확정,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도약. 부동산 김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제 두 손을 덥석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정아 엄마, 드디어 도장 다 찍었어. H그룹 법무팀에서 오늘 아침에 잔금까지 싹 다 밀어 넣었어. 동네방네 소문 쫙 퍼졌어. 저 낡은 국밥집 배추 텃밭이 무려 100억에 팔렸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제 통장으로 10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의 보상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은행의 알림이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둘러싸고 아이고, 정아 엄마가 완전히 인생 역전했네. 라며 부러움과 축하를 쏟아냈죠. 저는 쏟아지는 축하 속에서도 차분하게 김 사장님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소문, 이 동네 말고 조금 더 멀리 스크린 골프장 업계 쪽으로도 소문 좀 쫙 내주실 수 있어요? 제 말의 의미를 단박에 알아챈 김 사장님은 아주 능글맞게 웃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아유, 걱정 마. 이 바닥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내일 아침이면 내 전남편 귀에도 쏙 들어갈 거야. 이제 덫은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저는 거대한 폭탄을 손에 쥐었습니다. 상간녀와 해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그 쓰레기 같은 전남편. 과연 자기가 병원비 3억을 핑계로 발로 걷어차 버린 사실이 100억짜리 황금 덩어리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가압류 서리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맨발로 달려올 전남편을 맞이할 생각에 제 피가 짜릿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제 통장에 10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거액이 꽂히는 동안 제 전남편의 인생은 아주 빠른 속도로 시궁창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그 시간, 남편은 철저하게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그 인간이 상간녀와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그 달콤하고 더러운 불륜의 축 빼는 채 한 달도 가지 못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남편의 스크린 골프장은 겉보기엔 VIP가 넘쳐나는 것 같았지만 속은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이혼 협상금으로 받아낸 3억도 사실은 회사의 여유 자금이 아니라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 빚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 소리 듣기 좋아하던 그 인간이 매일같이 룸살롱과 명품관에서 법인 카드를 마구잡이로 긁어댔으니 회사 버틸 재간이 없었죠.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자 남편에게 딱 붙어있던 상간녀의 태도도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이혼하면 오피스텔 명의를 넘겨주겠다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자 그 영악한 상간녀는 남편의 카드를 한도까지 긁어놓고 미련 없이 뒤통수를 치며 떠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골프장 임대료마저 석 달치나 밀리면서 남편은 텅 빈 카운터에 앉아 소주를 까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허세를 부리던 외제차도 리스료를 내지 못해 이미 압류당한 지 오래였고요. 바로 그 찌질하고 비참한 순간에 남편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기막힌 소식이 그의 귀에 날아들었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님이 동네방네 쫙 내준 소문 덕분에 골프장 업계 지인 하나가 남편의 카운터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야, 너 지금 여기서 술 퍼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전 장모님 국밥집 배추 텃밭 그거 대기업에 팔렸다며. 남편은 술 기운에 벌건 얼굴로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을 겁니다. 그깟 썩은 배추밭 좀 팔렸다고 호들갑은. 평생 국밥 냄새 밴 땅 팔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하지만 지인의 입에서 나온 숫자를 듣는 순간 남편은 손에 쥐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호들갑? 야, 이 미친놈아. 평당 3천만 원에 총 100억이야. H그룹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100억을 쌌다잖아. 오늘 아침에 내 전처 통장으로 100억 잔금까지 싹 다 들어갔다는데 넌 여기서 깡소주나 까고 있냐? 100억? 평당 3천만 원. 대기업 데이터 센터 부지. 잔금 입금 완료. 그 비현실적인 단어들이 귓가에 때려 박히는 순간 남편은 아마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장모 병원비 1,000만 원이 아깝다며 위자료 퉁치고 서둘러 이혼 도장을 찍어준 게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짐덩이를 떼어냈다고 쾌재를 부르며 발로 차버렸던 그 낡은 텃밭이 무려 100억짜리 황금알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자기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았어도
아니 딱 한 달만 아내 곁에 붙어 착한 사위 노릇을 했다면 어떻게든 그 돈을 뜯어낼 구멍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그 멍청하고 오만했던 선택이 그 돈을 허공에 날려버렸다는 사실에 남편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전 남편은 카운터를 박차고 나와 제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과 동시에 그 인간과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아주 완벽하게 차단해둔 상태였죠. 수십 통을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자 눈이 뒤집힌 남편은 택시를 잡아타고 제 임시 거처인 아파트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의 짐을 정리하며 정아와 함께 조촐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섬뜩하게 울렸어요. 여보, 문 좀 열어봐. 나야 나. 여보, 쾅쾅쾅. 미친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남편의 목소리에 정아가 깜짝 놀라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아주 차분하고 느릿한 걸음으로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전 남편의 꼴은 그야말로 시궁창에서 갓 기어 나온 쥐새끼처럼 처참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땀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는지 고급 구두는 뒷굽이 구겨진 채 맨발에 대충 깨어시는 상태였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장모님 돌아가셨다며. 내가 장례식장도 못 가보고 진짜 죽일 놈이야. 그 인간은 굳게 닫힌 현관문을 부여잡고 무릎까지 꿇은 채 눈물 콧물을 다 짜내며 징그러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그 미친년이 나 홀려서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내가 다 정리했어. 우리 정아 생각해서라도 내가 평생 당신 발밑에 엎드려 살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봐. 그 찌질하고 역겨운 모습을 인터폰으로 내려다보며 저는 온몸의 솜털이 쭈뼛서는 압도적인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가 췌장암으로 생사를 오갈 때 밑빠진 독이라며 침을 뱉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그 오만방자했던 얼굴. 법원 복도에서 알터니를 뺐다며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저를 조롱하던 그 쓰레기가 이제 제 발밑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개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장모가 죽었다는 슬픔 따위는 단 1%도 없이 오직 100억이라는 돈 냄새를 맡고 이성을 잃고 달려온 천박한 자본의 노예일 뿐이었죠. 엄마, 저 사람 미쳤나 봐. 나 너무 무서워. 그냥 경찰 부를까? 제 등 뒤에서 정아가 부들부들 떨며 제 옷깃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정아의 손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아주 다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아야, 겁먹을 필요 없어. 어차피 경찰은 조금 있다가 부를 거니까 방에 잠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밖에 널브러진 쓰레기 분리수거 좀 완벽하게 하고 올게. 정아를 안심시켜 방으로 들여보낸 저는 거실 카페트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아주 여유롭게 집어들었죠. 전 남편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면 짐승의 면상에 집어 던지려고 변호사와 함께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둔 마지막 피날레 장치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여전히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며 문을 박박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을 쫙 펴고 입가에 가장 차갑고 우월한 미소를 장착한 채 현관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아주 시원하게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전 남편이 문이 열리자마자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어왔습니다. 저는 구역질 나는 그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가장 서늘한 표정으로 그 짐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전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향해 두 손을 뻗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합치자. 장모님 가시는 길 못 지킨 건 내가 평생 속죄할게. 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그 축축한 손길을 차갑게 쳐내며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보라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린 한 달 전에 위자료 퉁 치고 갈라선 완벽한 남이잖아. 제 서늘한 목소리에 전 남편은 당황한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시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당신 아직 나한테 화난 거 다 알아. 그래도 장모님 남기신 그 큰 돈, 당신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 내가 당신 옆에서 내 사업가 안목으로 확실하게 불려줄 테니까 나 한 번만 다시 믿어봐. 그 인간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장모가 죽었으니 빌린 3억도 안 갚아도 될 거라 계산했던 짐승이 100억 앞에서는 알량한 자존심도 다 버린 꼴이 너무 우스웠거든요. 저는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전 남편의 면상 앞에 가차없이 툭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사이로 하얀 서류 뭉치들이 복도 바닥에 와르르 쏟아져 내렸죠. 이게 다 뭐야? 무슨 서류인데? 네가 짐덩이 떼어냈다고 좋아하며 이혼 도장 찍은 대가야. 찬찬히 읽어봐. 전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첫 장을 읽자마자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야, 내가 저번에 이혼할 때 장모님 원금 3억 다 갚았잖아. 근데 무슨 골프장 가압류야. 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아주 여유롭게 그 인간의 핏대 선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원금 3억은 받았지. 근데 1년 전 네가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갈 때 썼던 차용증이면 계약서 기억 안 나? 네가 하도 싹싹하게 굴어서 우리 엄마가 청구는 안 하셨지만 거기 엄연히 연체 이자율이 법정 최고치로 적혀 있었거든. 약정한 기한을 넘긴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이 붙어서 이자가 굴러가서 원금만큼 불어났길래 내가 내 그 껍데기만 남은 스크린 골프장에 깔끔하게 가압류 걸어뒀어. 제 말에 전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다음 장을 황급히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와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 끼워져 있었죠. 아, 그리고 네가 만난 그 어린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장 날아갔을 텐데 둘이 손잡고 잘 막아봐. 물론 그 여자가 내 빚더미 실체를 알고도 끝까지 내 곁에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보상금의 달콤한 국물은커녕 자신의 썩은 동아줄마저 완벽하게 끊어졌음을 깨달은 전 남편의 두 눈은 절망으로 퀭하게 풀려버렸습니다. 아, 안 돼. 여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나 한 번만 살려줘.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거품을 물기세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아주 상쾌한 음악처럼 감상하며 서늘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상금에 침 흘리지 말고 남의 집 앞에서 당장 꺼져. 10초 안에 안 꺼지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저는 짐승처럼 엎드려 바닥을 치는 전 남편을 쓰레기 보듯 지나쳐 현관문을 매몰차게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굳게 잠긴 도어록 소리가 제 인생을 얽어매던 모든 낡은 굴레를 영원히 끊어내는 해방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저희 모녀의 삶은 아주 눈부시게 달라져 있었죠. 저는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 사치스럽게 외제차를 사거나 으리으리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볕이 잘 드는 깨끗한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1층에 아주 세련되고 정갈한 퓨전 한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평생 뚝배기를 나르셨던 우리 엄마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엄마가 유언처럼 남겨주신 석박지 비법을 그대로 살려 반찬을 내놓았더니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우리 엄마의 손맛을 잊지 못한 옛 단골 손님들부터 젊은 직장인들까지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우리 당찬 딸 정아는 학교가 끝나면 식당으로 달려와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싹싹하게 서빙을 돕고 있습니다. 엄마, 저기 3번 테이블 손님이 우리 할머니 석박지 너무 맛있다고 리필해 달래. 활짝 웃으며 주방으로 뛰어들어오는 정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흐뭇하게 웃고 계실 거란 확신이 들거든요. 아, 궁금해하실까봐 그 쓰레기 같은 시댁 식구들의 기막힌 근황도 짧게 전해드릴게요. 전 남편의 스크린 골프장은 제 가압류와 밀린 월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한 달 만에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에게도 매몰차게 버림받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 인간은 야반도주를 감행했죠. 지금은 어디 지방 건설 현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비참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그리고 제게 5만 원짜리 조의금을 던지며 악담을 퍼부었던 그 콧대 높은 전 시어머니요. 그 대리석 깔린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사실 전 남편이 무리하게 대출을 껴서 전세를 얻어준 거였더라고요. 아들이 파산하면서 전세금마저 빚잔치로 몽땅 날아가 버렸고 쫓겨날 처지가 된 시어머니는 충격에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반신이 마비되어 지금은 좁디 좁은 단칸방 월세에 누워 100억을 걷어찬 아들을 매일같이 저주하며 지옥 같은 여생을 보내고 있다네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가 빈소에서 약속했던 대로 그 5만 원으로 끓인 뚝배기 국밥 한 그릇은 꼭 챙겨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저를 보고 운 좋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100억이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뜨거운 불 앞에서 고생하신 우리 엄마의 굳은 살 박인 손과 당신의 딸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그 숭고한 온고집이 만들어낸 값진 유산이죠. 그리고 그 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절망의 순간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대신 제 스스로 이혼의 덫을 놓고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제 삶의 주도권을 꽉 쥔 채로 우리 딸 정아와 함께 눈부시게 살아갈 겁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의 온기처럼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인생의 캄캄한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땀 흘리다 보면 결국 진실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녀의 새 출발을 마음속으로 함께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